자,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는데 변재일 위원장 얘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윤리 자문위원회를 회부하기로 했고요. 자문위원회 요청한 기간은 한 달 29일로 하되 이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자문위원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라고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징계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걸요? 왜냐하면 디펜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네, 먼저 윤희석 대변인, 갈 길이 좀 멉니다만 원래 2달 정도까지 예상이 됐었던 이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금 한 달 정도로 단축하자는 게 합의가 된 거죠. 네. 여야 모두 뭐 좀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그대로 방치하기엔 너무 국민적 분노가 크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의혹이 처음 보도된 게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김남국 의원의 본인 입으로 나온 해명은 굉장히 불충분하고 2주 이상 지금 잠적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더 이상 이걸 미룰 수가 없는 거고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입장에서도 무한정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강조하면서 이게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한 그런 지금 변재일 위원장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원래 자문위에서 최장 60일까지 시간을 소요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만 소요해서 신속하게 징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윤희석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과연 시간을 끌어서 될 일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본인 당사자의 해명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한 상황이고 사실상 국회에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더 징계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엄중하고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윤리회부가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뒤로 민주당이 같이 다시 회부를 했는데 이 징계안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윤리실천규범 청렴 의무 위반은 뭐 동일합니다만 국민의힘 제출안에는 윤리실천규범에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를 추가를 했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 추가한 이 윤리실천규범의 직권남용 금지 위반은 어떤 혐의인가요? 아마도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볼 때 국회의원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뭔가 그런 입법 로비에 관련된 사안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윤리적인 문제, 국회의원이 어떻게 회의 중에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은 뭐 여야 공히 당연히 인정하는 것일 텐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게 구조적인 거냐 입법 관련한 문제가 생겨서 소위 말하는 코인 생태계를 새로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도 짚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규정을 콕 집어서 윤리위에 다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 이 윤리특위가 지금 김남국 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잖아요. 자, 그런데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의 보고 출석하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이 꼭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안 나온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끌어올 수도 없고 네.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아까 이제 변재일 위원장의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렇다면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심각하죠.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소명도 안 하고 출석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선 가장 무거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상 징계 처분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정말 그동안 밝혔던 것처럼 이 의혹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특위에 마땅히 나와서 소명할 부분이나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겠죠. 네. 자,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잠적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속 잠적 기간에도 불구하고 뭐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보좌진도 계속 운영이 되고 또 여전히 법사위에 소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당에서 이 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도 이제 탈당한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냐 이 부분이 좀 난감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적인 이 분노의 임계점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런 태도 자체도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회에 두문분출하던 기간에 드러났던 행보가 본인의 이제 거래 내역을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하게 본인이 행동을 했고 당 차원에서 저희가 진상조사단에서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그간의 행보가 사실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잠적까지 하다 보니 국민들께 저희도 참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앞으로 이 논란을 처리해 가야 될지 참 갈피를 못 잡았던 그런 혼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리특위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어제였죠.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네.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얘기 들으면 사실상 뭐 제명을 시사한 것 같은데, 네.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청년 정치인들과 기자회견하면서 뭐 사실상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각에 아직도 변화가 없으신가요? 네, 오히려 저는 좀 더 그 생각이 강해졌고요. 이제 본인이 더 늦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코인 논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위법, 뭐 탈법 이런 법적인 잣대로만 이 사안을 볼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면 본인이 사법적으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국민의 돈으로 세비를 받고 보좌진을 기용해서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하지 말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의 그 정황들을 보면 상당히 과하고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사적인 이익 추구를 했다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국회의 지금 징계 단계가 4단계죠. 네. 화면을 보면 이제 공개위원회 회의에서 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공개회의에서 사과, 세 번째로 중요한 게 30일 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가장 강한 게 바로 제명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는 어떤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동안에 우리 헌정사를 볼 때 한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윤리적인 비리나 의혹, 거기에다가 직무수행 과정, 입법 활동 관련해서까지도 국민적 비난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는 거의 저는 기억이 없어요. 김남국 의원의 경우가 지금 이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이 정도로 알려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면
국회 징계 수위 4개 중에 제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세 번째가 30일 이내 출석 정지인데 스스로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5월 5일부터 역산을 해보면 6월 5일이면 뭐 한 달 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는 계속 열리고 있고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명 이외에는 국민적인 어떤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한 방법이 없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정도 논의가 되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20대 국회에도 자진 사퇴한 의원이 있었고 21대 국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과연 자진 사퇴 결정을 할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박성민 최고위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뭐 김남국 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 위반, 상임위 할 때 이제 코인 사고 팔고 한 건 있지만 그게 과연 국회의원직을 면해버릴 정도의 중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목소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남국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께서도 제명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회의원직 제명이라는 것이 선례를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리를 빚었던 국회의원들 역시도 사실은 제명돼야 마땅한 정도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그냥 당 차원의 징계에서 끝내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태영호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징계를 받았지만 의원은 아니시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여러 발언들이 의원직 징계까지도 사실은 갈 만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에서 징계까지는 그런 잣대에 비춰본다면 과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켜볼 것은 제명까지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도 자진 사퇴를 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이 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주된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제명, 뭐 윤리위원회 제소와 심사를 거쳐서 또 제명하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절차인데 이 김남국 의원이 잠적은 했다고 합니다만 뭐 귀 닫고 눈 감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엊그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목격됐다는 한 매체 보도도 있었는데 뭐 본인 스스로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국민적 감정을 건드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거고 정치의 욕심을 당연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본인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직 사퇴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이해 득실도 계산을 할 거고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조언과 얘기를 듣느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김남국 의원과 소통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방송 나와서도 여러 얘기를 하는데 감싸주는 의원들, 감싸주는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김남국 의원의 행보를 보면 아직도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도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좀 더 귀를 열어서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편 이 민주당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을 비판한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을 이재명 당대표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불러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 측에서는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이 당 대표실에서 양소영 위원장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을 조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또 걱정과 위로 차원에서 당 대표 관계자가 양 위원장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청한 것이다. 그리고 뭐 가끔씩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박성민 최고. 양소영 위원장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인데 이 같이 최신 기자회견을 했었죠. 박성민 전 최고위원하고. 네, 같은 날 했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양 위원장하고는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 아닌가요? 뭐 이제 당 안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뭐 알고 있는 사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연락을 했을 때에도 지금 기자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만 이 어제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른 그
마지막 말미에 붙어있던 말을 보면 대표실에서 나온 입장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더 입장을 표명할 것은 없다라고 가름을 했거든요. 사실상 어떠한 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 또는 해명 이렇게 진행될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당의 해명에 따르겠다라는 건데 뭐 더 이상 뭐 이걸로 해서 문제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보면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만약에 양소영 위원장처럼 이제 당 대표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와서 이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약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충분히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나 누가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반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뭐 이 논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 안에서 청년들이 소신 있게 말하고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소영 위원장이나 저나 그 쇄신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뭐 비단 김남국 의원의 일뿐만 아니라 최근 돈봉투 살포 의혹도 있었고 민주당이 당 안의 도덕 불감증이 너무나 심하고 이런 의혹들이 연달아 터짐에도 불구하고 당이 그렇게 쇄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촉매제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렇게 청년들이 당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들을 너무 통제하려거나 억압하려거나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지난 12일이죠. 청년 정치인들이 당 차원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성민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갖고 나서 후폭풍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일단 SNS에 굉장히 이제 그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악플이 많이 달렸었고 또 SNS 메시지가 요새는 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꼭 문자나 전화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당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뭐 저희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좀 비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많은 수위의 비판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을 했다라는 응원도 당원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자, 윤희석 대변인께서 지금 제3자적 입장에서 민주당의 이런 강성 지지층 그리고 이른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대와 전 지역을 아우른다 이런 전국 정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한 계층이나 뭐 한쪽 성향에 있는 분들만 대변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당이라면 이런 극렬 지지층을 물론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휘둘러서는 안 되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강성 지지층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딱 나뉘어가지고 반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으면 나중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신분이라고 할까요? 친명계냐 친명계가 아니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이 상황은 민주당 자체만을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하나의 전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사안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과연 1년도 안 남은 총선에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이 총선에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이 강성 지지층,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민주당 공식 행사장에 참석을 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 우리 편만 남게 하는 이 조리고 조리는 염전식 정치, 이 강성 팬덤에 끌려다니면 패배의 수로에 갇히는 것이다. 이 당대표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 이 염전식 정치라는 박용진 의원 표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적절합니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시니까요. 제가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치인들이 생기고 또는 그런 당원들의 진심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는 당원들의 뜻을 활용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바라봤을 때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영역으로 요즘 정치가 나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 건 맞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항상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눈높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치 뭐 계파가 나눠지고 또는 자신이 이렇게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한 주장을 했을 때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 명확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뭐 개딸이라는 이름 팔아서 호가호위 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뭔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한다라는 정치의 모습을 보셨을 때 누가 민주당에 표를 주시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상대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지지층 확보에 도움이 될까요? 당 비주류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직을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이원우 의원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게 맞죠. 아플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TS가 아미 팬클럽이죠. 아미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던데 전 지구적 이슈를 끌고 가는 BTS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아미 중에 개딸과 같은 분들이 있느냐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가 너무 과한 공격일 수는 있겠지만 좀 적절치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니까 적어도 이 강성 지지층 물론 본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아프겠지만 당을 생각한다면 좀 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해서 옳은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 강성 지지층이란 점에서 국민의힘도 뭐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그런 약간 좀 비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이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강성 지지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청년들의 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저는 강성당원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치라는 것이 욕망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초심이죠. 정치를 처음에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자리만이 목적이셨던 분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강성당원들의 이야기만 귀 기울여 듣다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정치냐라고 저는 묻고 싶고요. 우리 당이 대중정당으로서 그동안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왔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를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동시에 우리 당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건 또 당내 구성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포용적이고 확장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싶고 당원분들께도 이렇게 청년들이 소신 발언하고 또는 뭐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민주당을 미워하거나 민주당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당이 더 넓은 그릇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을 또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 소식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잠시 뒤에 좀 시간이 늦어져서 조금 전부터 이제 의원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는데,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자, 표결은 6월 12일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사례와는 다르게 이 가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만 신중론도 나온다던데요.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민주당 분위기가.
저는 뭐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 투표를 하겠다. 어차피 탈당한 분들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리고 뭐 당론으로 뭐 부결이나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안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녹취록까지 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쇄신과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부결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민주당의 쇄신을 진정성 있게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적인 분노나 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마땅히 뭐 제 식구 감싸기나 뭐 온정주의는 강하게 내려놓고 좀 가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그 누구도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테고 민주당이 아직도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마음 합쳐서 부결시키고 말하자면 부결시킬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결 가능성을 조금 높게 봅니다. 그동안 이제 맨 처음에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을 해보면 그때 체포동의안 부결표가 반대표가 160표가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때는 138표밖에 안 나왔거든요. 심지어 찬성표보다 한 표가 적었습니다. 출석 과반이 안 돼서 가결은 안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반대표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가결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속속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냐. 뭐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면은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신중론이 나오는 걸로 보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가결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네, 뭐 표결이 6월 1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보기로 하고 자, 오늘 본회의에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민주당에서는 지금 재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 간호법 제정안의 필요성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묵은 과제라고 네. 할 만큼 수건 사업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간호사라는 직군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체계가 좀 더 보장되어야 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분업화되고 또 전문화되어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의사의 지시하에 묵인되고 있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와야 된다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저는 반영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완전히 뒤집고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저는 야당으로서 이것을 타협하거나 받아들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 직군에 대한 이익 대변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또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인 민주당이라도 국민들께 했던 그동안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한번 행사했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게 이 법안을 확정시키려면 지금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 재투표를 해서 통과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간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법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이 의료법 체계를 다시 현실에 맞춰서 바꾸자고 할 때에는 간호법만, 간호사들을 위한 법만 따로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법 따로, 뭐 조산사법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간호법 관련해서 국민 여론을 들어봐도 왜 그러면 간호법만 단독으로 또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이 간호단체에서 국민들 설득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료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간호사들의 어떤 직무 관련한 업무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선행돼야 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선 재투표를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사실상 전혀 없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이른바 간호법 제정안 자체가 다른 의료 직능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잖아요. 네. 왜 간호사만 특별법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차라리 이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서 새로운 간호법을 만드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의 입장이 사실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는 동의한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지만 또 동시에 간호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어떠한 구체적 대안을 들고,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졌다면 대안을 들고 협상을 하려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대화를 하긴커녕 마치 민주당이 특정 이익 집단에 휘둘리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를 하셨고, 그때 과거의 대선 당시에 이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후보가 직접 약속한 사안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국민들께는 당시에 우리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만 동의한 것이지 의료법을 바꾸고 뭐 간호법을 만들고 이거엔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시는 상황들이 저는 다 국민들께 한 약속을 오롯이 다 저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는 이유는 우리라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도 함께 시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보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간호법에 이어서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역시 현재 상황을 그 전례를 좀 따져보면 직회부돼서 민주당이 의결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돌아오고 굉장히 좀 낭비적인 과정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얘기했죠.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넘어올 경우에는 재의결 요구권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다른 사안보다도 이 노란봉투법은 위헌 여지가 상당히 높은 법안이기 때문에 또 재의결 요구가 더 절실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거에서 있어요. 근로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계약하지 않은 상대방을 우리가 이제 원청, 뭐 하청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원청까지도, 원청업체까지도 노사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에 위배되는 겁니다. 규정이 없어요. 원청을 사용자로 볼 만한 규정이 다른데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한 피해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담 정도라든지 노조에서의 기여 정도에 따라서 피해액을 다르게 산정해서 청구하라. 피해자인 기업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끔 강제되는 법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피해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불합리하게 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안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이런 입장을 전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일반 토론의 여지가 많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을 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좀 숫자로 밀어붙여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기는 대통령한테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일단 전제가 좀 다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고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마치 이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이 법안이 야당에 의해서 뭐 특정한 법안들이 야당에 의해서 몰아붙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대화의 협상에 임하고 있느냐, 사실상 정치 공세 외에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야당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 것. 이거야말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사용자의 관점이나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봐왔을 때 기업이 굉장히 부당하게 노동자들에게 정말 몇 천만 원, 몇십억의 손해배상을 때리면서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느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너무 남용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국회 상황이 이렇게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역대 대통령 누구도 여소야대 있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기울어진 절대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과 같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제2 요구권을 좀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그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거부권 걱정 하나도 없을 때는 왜 하지 않았느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 하시던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반대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하던 겁니다. 즉 정부의 운영을, 국가 운영을 맡은 입장에서는 통과되면 안 되는 법안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각이었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 바꿔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몇십억을 때려서 노조를 어떻게 탄압하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청구를 많이 해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노조가 과한 배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노조의 입장으로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판단이 오롯이 사업자, 기업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에서 내렸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토론에 대해서는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반론을 듣고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제발 과거에서 좀 벗어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1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끌어와서 현 정부의 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성과를 부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과거에 살지 마시고 현재에 사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권 여당에서 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생산적인 대안과 논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